욱하는 성격에 뺀질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수사 능력은 뛰어난 형사, 동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맡은 사건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느 건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자 화장실 칸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한 남자. 이 피해자의 이름은 강봉진입니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 강봉진의 옆에는 망치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형사 동근은 이 죽은 피해자 강봉진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범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한번 찬찬히 추론을 해보는데, 그때 죽은 강봉진의 살짝 벌어져 있는 입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였어요. 형사 동근은 조심스럽게 강봉진의 입을 벌려보는데 그 안에서 구겨진 하얀 쪽지가 나왔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여 있고 2011년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피해자 강봉진을 둘러싼 과거의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들이 줄줄이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형사 동근은 이 사건의 비밀을 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실제 사건 요약, 스릴러 영화, 추리소설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영화 줄거리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처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강봉진은 최근에 결혼을 했고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사건 당일 아침까지는 행적이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살해 장소 주변 공중전화로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간 후에 자취를 감췄다가 이렇게 죽은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흉기도 깨끗하고 현장 주변 CCTV는 없었어요. 도대체 용의자를 어떻게 추려내야 하나? 형사 동근은 고민에 빠지는데 알고 보니 이 피해자 강봉진은 금전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원한 관계에 얽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강봉진이 일하고 있던 회사의 본부장 김성현. 그는 강봉진을 자신의 회사에 낙하산으로 꽂아줄 만큼 이 강봉진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형사 동근은 가장 먼저 그를 찾아가 보는데요. 강봉진과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냐라고 묻는 동근에게 김성현은 교도소에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강봉진과 김성현은 깜빵 동기였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 두 사람은 군대를 교도대라는 곳으로 다녀온 거였어요. 교도소의 경비 임무 등을 맡는다고 합니다. 김성현이 군 복무 시절 이 피해자 강봉진의 선임이었다는데 김성현의 말에 의하면 강봉진은 욱하는 성격에 좀 악랄한 구석이 있어서 군대에 있을 때도 후임들을 정말 많이 괴롭히고 막 때렸었다고 해요. 지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괴롭히고 나쁘면 나쁘다고 괴롭히고 특히 상대가 약해 보이면 더더욱 심하게 갈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 동근은 강봉진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강봉진의 군대 후임 중에 한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의 이름은 영훈. 이 영훈 역시 10여 년 전 교도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현이 가장 선임이고 그 아래가 이제 죽은 강봉진, 그리고 그 아래가 영훈이었던 거죠. 이 영훈이라는 사람은 왜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던 걸까요? 혹시 강봉진의 괴롭힘 때문이었을까요? 형사 동근은 후배 형사와 함께 군에서 자살을 했다는 영훈의 어머니를 찾아가 봅니다. 이 영훈의 어머니는 어느 넓고 좋은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두 형사는 잠시 이 영훈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 혹시 영훈 씨가 죽기 전에 군 생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요? 영훈의 어머니는 착잡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애가 원체 말이 없던 애라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 말만 했었어요.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제가 몇 번을 찾아갔었는데 아무도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적응 못해서 그랬다고만 하더라고요. 영훈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 형사님들이 찾게 되시면 좀 알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보지만 이 형사 동근은 아주 냉정하고 그냥 업무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예, 어머니, 근데 지금 저희가 수사하고 있는 게 다른 피해자 사망 사건이어서요. 혹시 또 저희가 조사할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차갑죠? 이러는 사이 강봉진 사망 사건의 증거물들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흉기에서 지문이나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흉기 자체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망치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강봉진의 혈액에서는 동물 마취제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아마도 의식이 없는 강봉진을 화장실 바닥에 앉혀 벽에 기대 놓고는 망치로 내리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혈액이 튄 위치로 보아 용의자의 키는 한 180 정도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고 끔찍한 점 하나는 아래쪽 그 은밀한 부위 어느 곳에 삽입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강간 사건이었던 걸까요? 다만 이런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이나 음모는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형사 동근은 죽은 강봉진과 함께 군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을 계속 조사해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강봉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심한 강도로 괴롭혔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질 만한 후임들이 많을 거라는 판단에서였죠. 이번엔 현재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경일이라는 인물을 찾아가 봅니다. 그는 자살한 영훈의 바로 윗선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서열 정리를 해보자면 맨 위에 김성현, 그 아래 죽은 강봉진, 그 아래 이 동물병원 수의사 경일, 그리고 그 맨 아래 자살한 영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일은 군에 있는 동안 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영훈을 유일하게 잘 챙겨준 사람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덩달아 악랄한 선임 강봉진의 미움을 사서 싸잡아 같이 갈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훈과 경일은 같이 강봉진을 미워했었겠죠?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죽은 강봉진의 혈액에서 뭐가 나왔다? 동물 마취제가 나왔었잖아요. 형사 동근은 영훈을 잘 챙겨줬었던 맞선임 경일이 영훈을 대신해서 복수를 한 게 아닐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야 했기에 일단은 이런저런 진술들을 한번 들어보는데, 경일은 예전 자신의 선임이었던 죽은 강봉진을 미친 개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개가 사람 무는데 이유가 있겠냐고.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면서 피하거나 참았었다고. 그런데 그 미친 개 같던 강봉진도 자기 선임이었던 김성현한테는 늘 살살 기었다고 해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가장 선임이었던 김성현이 강봉진을 시켜서 영훈을 괴롭혔던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영훈이 성소수자, 즉 게이라는 소문이 군 내에 퍼지면서부터는 이들의 괴롭힘이 더 악랄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 아주 수치스러운 추행을 하기도 하고 더러운 놈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많이 때리기도 했답니다. 형사 동근은 죽은 강봉진의 입 안에 들어있던 쪽지를 펼쳐서 이 동물병원 수의사 경일한테 보여주는데요. 경일은 그 쪽지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거 아무래도 영훈이 글씨 같다고 말을 합니다. 영훈은 군 제대 시절 작은 검정색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경일은 영훈의 그 수첩을 몇 번 보기도 했었고 근무일지도 같이 썼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알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죽은 영훈이가 살아 돌아와서 복수를 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형사 동근과 그의 후배는 아무래도 이 강봉진의 죽음은 원한과 관련이 있고 그 원한이 가장 심하게 쌓인 건 군대 시절이었을 거라는 추측하에 이 사건의 배후에는 분명 강봉진의 후임이었다가 군 시절 자살했던 영훈이 핵심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강봉진 살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영훈의 자살 사건을 파헤쳐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형사는 다시 한번 영훈의 어머니를 찾아가는데요. 이번엔 그녀의 일터가 아닌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영훈의 유품 중에 혹시 그 검정색 수첩이 있진 않은지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늘 잠이 부족한 형사 동근은 후배가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오는 동안에 깜빡 잠에 듭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눈을 떠보니 어디서 많이 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동방주공 아파트. 바로 동근도 예전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파트를 둘러보자마자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순간 확 떠오르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동근. 띵동. 누군가 그의 집 벨을 누르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친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동근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요즘 왜 자꾸 나 피해? 그 친구가 쭈뼛쭈뼛 동근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동근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라 하면서 냉정하게 문을 팡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동근이 그때 냉정하게 대했었던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영훈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기분으로 영훈의 집으로 후배와 함께 들어가는 형사 동근. 이전에 영훈이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좀 굉장히 업무적으로 딱딱하게 대했었는데 이 영훈이가 예전에 자기 친구였던 그 영훈이일지도 모르고 이분이 그 영훈이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차마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의 어머니는 영훈이와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상자를 하나 꺼내오는데 그 안에 아리 중학교 졸업 앨범도 있었어요. 동구는 여기서 또 한 번 흠칫합니다. 영훈이가 정말로 그 영훈이가 맞구나. 영훈의 어머니는 이제껏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제사도 한 번 못 지냈다고 해요. 동구는 집을 나서면서 영훈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희가 뭐라도 찾게 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영훈이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유품 상자에서는 영훈이가 군 시절 갖고 다녔다는 그 검정색 수첩을 찾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많은 비밀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그 수첩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김성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수첩을 넘기며 쓱 훑어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며 김성현은 악마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려요. 지나가긴 뭘 지나가 이 병신 새끼 이거. 그는 이내 그 검정 수첩을 집 뒷마당에서 태워버립니다. 이때쯤 형사들은 강봉진이 죽기 전에 김성현한테 찾아가서 어떤 협박을 하며 돈 좀 빌려달라고 떼를 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님,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같이 간직한 사이인데. 강봉진은 껄렁껄렁대면서 옛 선임이었던 김성현에게 부탁을 가장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박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 시점에 강봉진이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김성현이 강봉진의 아내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게 밝혀져요. 이 돈을 그냥 줬을까요? 아마도 강봉진이 갖고 있었던 검정 수첩을 가져다 주는 대가로 돈을 줬던 건 아닐까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사 동근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성현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넓고 커다란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형사들은 뒷마당에서 타다 남은 검정 수첩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막 재가 되도록 다 타버리진 않았어요. 동근은 수첩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수거한 후 감식반에 맡긴 다음에 김성현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실로 데려갑니다. 이 강봉진이 살아있을 때 본인한테 돈 빌려달라면서 협박했었죠? 무슨 협박이었습니까? 동근의 질문에 김성현은 그런 적 없고 돈도 아예 준 게 아니고 그냥 빌려준 거라고. 그리고 수첩 좀 태운 게 무슨 범죄가 되냐고 막 따져 물어요. 동근은 그냥 수첩을 태운 거라면 범죄가 안 되지만 증거인멸은 큰 죄가 됩니다. 라고 쏘아붙이면서 김성현이 군 시절 자기 후임이었던 강봉진을 시켜서 막내인 영훈을 괴롭혔다는 내용들. 그게 다 영훈의 검정 수첩에 적혀 있을 거지 않냐고. 혹시 강봉진이 그 수첩 가지고 막 까발리겠다고 협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날카롭게 묻는데요. 김성현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괜히 애먼 사람 좀 잡지 말라고 되려 막 승질을 냅니다. 조사를 마친 후 형사 동근은 이들이 근무했었던 교도대로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필요한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러 들렀다가 영훈의 어머니를 마주칩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죄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 영훈이 죽고 나서 그 죽음의 이유도 모르고 답답했던 마음에 교도대를 찾아다니다가 교도소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 수녀님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는 그 아픈 마음을 봉사로 달래오고 있었던 겁니다. 동구는 영훈의 어머니에게 검정 수첩이 다 타버렸다. 하지만 복원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남은 부분이라도 잘 살려내 보겠다고 수사 상황을 전해줘요. 그러면서 동근은 조심스럽게 영훈의 어머니에게 영훈에 대해 묻습니다. 영훈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 영훈이 친구 하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말도 없어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성격이 많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 친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죽은 그 친구가 영훈이하고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사귀는 사이였다고. 그러니까 동성 연애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서도
엄마한테는 원래 별 말이 없었는데 어느 날 딱 한 번 엄마 면회 좀 와주면 안 돼? 라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일을 쉴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휴가 나오지 않냐고 그때 보자고 하면서 찾아와 보지 못했고 그날 밤 영훈이는 군 안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이 영훈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형사 동근은 묻혀 있었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지는데요. 아리중학교 재학 시절 조용하고 소심했었던 영훈과는 달리 건장하고 운동도 좋아했던 동근. 이 동근은 다른 친구들이 영훈을 무시하고 괴롭힐 때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영훈이를 도와주고 챙겨줬던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영훈도 늘 동근에게 고마워했고 그를 특별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씩씩하고 정의로운 동근을 보며 영훈은 동근아, 너 형사 해봐. 진짜 잘 어울리겠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점점 더 옛날 생각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사건을 맡게 된 형사 동근은 죄책감에 점점 더 사건에 몰두하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알고 보니 당시 교도대에 근무하면서 김성현과 강봉진의 행동들을 늘 눈감아줬던 소장 한 사람도 살해를 당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입 안에 쪽지가 들어있었고 입은 공업용 스테이플러로 찍힌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강봉진과 이 소장 살인 사건의 공통점이라면 같은 성분의 독물 마취제가 발견됐고 흉기도 일치한다는 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과는 별도로 과도한 거의 고문에 가까운 어떤 폭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강봉진의 경우에는 그 삽입을 시도했던 흔적, 또 이 소장의 경우에는 입이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던 거였죠. 연쇄 사건의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다만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다른 증거들은 다 깨끗하게 없는데 마치 누가 딸랑 가져다 놓은 것 마냥 머리카락이랑 담배 꽁초에서만 DNA가 검출된 거였어요. 형사들과 감식반은 약간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성현이 형사들한테 슬쩍 흘린 말이 있었어요. 현재는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경일, 군 시절 유일하게 영훈을 챙겨줬었던 그 경일이 사실 영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형사 동근과 그의 후배는 경일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가서 조심스럽게 이런 일들에 관해 묻는데 경일은 이렇게 말해요. 애초에 영훈이는 게이가 아닙니다. 오해예요. 형사 동근이 이상하다는 듯 물어요. 근데 왜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겁니까? 경일은 답답하다는 듯 되묻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당한 사람한테 왜 당했냐고 묻기보다는 괴롭힌 사람한테 왜 괴롭혔냐고 묻는 게 맞지 않나요? 오해를 풀기보단 그냥 견디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낄 만큼 그냥 영훈이는 좀 나약했던 것 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사 동근은 과거에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중학교 졸업식 날, 영훈이는 동근과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된 걸 아쉬워하며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동근아,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털털한 성격이었던 동근은 됐어 임마 징그러 떨어져 하면서 툴툴대는데요. 그래도 영훈은 고마웠던 마음을 따뜻하게 계속 전해요.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친구 한 명도 없었을 거야. 고등학교 가도 우리 꼭 연락하는 거다. 그러면서 영훈은 동근을 꼭 껴안는데요. 동근은 얘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막 농담을 합니다. 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뭐 연애라도 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을 자기가 해놓고 동근 본인도 흠칫하는데요. 야, 너 설마? 동근은 이때부터 영훈이가 게이여서 자기를 좋아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영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나왔었던 회상씬에서 영훈이가 동근 집에 찾아갔었지만 동근이 그냥 냉정하게 가라고 하면서 막 문전박대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였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계속 수사를 해나가는 동근. 이 동물병원 수의사 경일은 자신이 영훈과 그런 사랑으로 얽힌 관계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형사들은 그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동근과 함께 다니는 후배 형사가 이 경일에 대한 뒷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그의 병원과 거래를 하는 약물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져본 결과
강봉진 살인사건 당일 저녁, 경일은 야근을 했지만 중간에 2시간 정도 병원을 비웠었다는 것. 약물의 재고량과 수술 횟수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한편 후배 형사가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 동근은 중요한 정보를 듣고 어느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내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어떤 죄수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놈은 당시 김성현, 강봉진 그리고 경일과 영훈이 교도대 군복무를 했던 시절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였어요. 이놈은 또 이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악랄한 선임 김성현이 강봉진을 시켜서 다른 대원들에게 영훈과 경일의 몸을 양쪽에서 꽉 잡고 이 둘이 강제로 막 키스를 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만 괴롭힘을 당할 때는 그냥 묵묵히 꾹 참고 있었던 영훈은 이들이 맞선임 경일까지 괴롭히려고 하자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막 눈이 뒤집혀서 폭발했어요. 동료들의 팔을 막 뿌리치고는 김성현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막 패는데요. 이 일로 더더욱 미움을 샀던 영훈. 이 교도대에서 군복무를 하면 밤에 교대로 이 교도소 죄수들을 지키면서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문 열어주고 잘 돌아갔나 확인하고 문 잠그고 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밤 영훈이가 근무를 서기 시작하자 죄수 2명이 나 화장실 좀 갑시다 하고 외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형사 동근이 찾아갔던 그 죄수입니다. 그놈은 다른 죄수에게 망을 보게 하고 화장실 안에서 영훈이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 당시 슬쩍 열린 문틈으로 영훈은 그 광경을 씩 웃으며 구경하고 있는 강봉진의 얼굴을 봅니다. 강봉진 역시 김성현의 심부름으로 죄수들에게 시켜 이따위 짓을 계획하게 된 거였어요. 그 죄수를 거의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아낸 동근은 더욱더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그는 영훈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영훈이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당시 짓궂은 남학생들이 장난삼아 억지로 시키는 바람에 영훈이는 다른 어떤 친구한테 뽀뽀를 했었고 그 일로 영문도 모른 채 뽀뽀를 당했었던 그 친구도 게이라고 영훈이랑 사귄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자살을 했던 거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앞서 영훈이 친구 하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뒤에 영훈이가 급격히 어두워졌었다고 영훈이 어머니가 말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뻔했을 때 그는 맞선임 경위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평소답지 않게 과격하게 반항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더 악랄한 괴롭힘을 당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김성현도 영훈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놈이 영훈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영훈이가 게이예요. 자살한 저 친구하고 사귄 사이였대요.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김성현은 영훈이 자기 후임으로 들어오자 나머지 사람들에게 야, 쟤 게이야 이러면서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군대에서는 이 소문을 김성현이 가장 먼저 낸 거라면 도대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이 소문을 누가 가장 먼저 냈던 걸까요? 놀랍게도 동근이었습니다. 동근이가 일부러 소문을 내려고 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친구들이 야, 너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땐 저 찐따 잘 챙겨주고 그러더만 요새는 통 아는 척도 안 한다? 이렇게 물었을 때 너 남자 좋아하는 애랑 친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그 소문이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살인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는데요. 동근이가 찾아갔었던 그 죄수, 영훈이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놈이 출소를 하자마자 자기 집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이번에도 입 안에 쪽지를 물고 있었죠. 늘 그래왔듯 영훈이의 글씨체였고요. 그런데 이놈은 그 중요 부위가 잘려 있었고 그 부위를 막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뭔가 피해자들이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어떤 특정 신체 부위들이 잔혹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 같죠? 이 시각 김성현의 집. 그의 아내가 친정엄마 제사를 지내러 잠시 집을 비우게 됩니다. 김성현 혼자서 하루 이틀 지내야 하는 상황. 그의 아내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 김성현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해줄 아주머니를 불러두고 떠났어요. 자,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는 몇 건의 살인사건들을 조사하고 종합해본 동근은 이때쯤 용의자가 누군지 대충 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타겟은 김성현이야 라고 생각하며 급하게 그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야, 다음은 너야. 너 뒤지기 싫으면 집안에 안전하게 처박혀 있어라. 김성현은 다짜고짜 걸려온 형사 동근의 전화에 심기가 불편했어요. 뭐래 이 새끼가. 아이고 제 목숨까지 걱정해 주는 겁니까 형사님? 고맙습니다. 김성현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통화를 하는 사이 누군가 그의 목에다 주사를 탁 꽂아버립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김성현. 휴대폰 너머에서는 동근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야 왜 말이 없어? 김성현! 김성현! 범인은 김성현의 휴대폰을 탁 꺼버렸어요. 잠시 후 목에 밧줄이 묶인 채 정신을 차린 김성현. 그의 집은 2층 집이었는데 2층 난간 끝에 앉은 자세로 목만 묶여 있었어요. 누가 와서 발로 톡 밀기만 해도 아래로 떨어지며 목을 매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현은 벌벌 떨며 뒤를 돌아보는데 가정부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아줌마 왜 이래요? 우리 집에서 일할 때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 정도면 돈도 많이 챙겨드렸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김성현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흠칫 놀라요. 예전에 교도대에서 군 복무할 때 입었었던 근무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찰에 쓰여진 이름을 보고는 더욱 기겁을 해요. 최영훈. 김성현의 집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던 가정부 아주머니. 지금은 그만뒀지만 이번에 아내가 친정집에 제사를 하러 떠나면서 남편 아침밥 좀 차려달라고 아르바이트로 부른 그 가정부 아주머니. 그녀는 바로 영훈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성현의 집에 취직해 이곳저곳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창고에서 죽은 아들의 검정 수첩을 찾아냈어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첩을 아예 가져오진 않고 매일 밤마다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수첩 위에다가 비치는 종이를 대고 글씨를 써가며 연습했습니다. 아들의 글씨체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는 아들의 수첩 내용을 꼼꼼히 보고 거기에 담긴 진실대로 잘못을 저지른 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잔인하게 죽여왔던 겁니다. 놈들이 다니던 PC방, 회사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담배꽁초나 머리카락을 모아 증거도 조작해왔던 거고요. 근데 맨 처음 강봉진을 죽인 범인은 키가 한 180은 될 거라고 추정됐었잖아요. 그것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망치로 내리친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충격적인 내용들은 더 남아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상 친절했던 가정부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에 빨간 핏줄을 세우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자 김성현은 겁에 질립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영훈이도 너처럼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너 예전에 우리 영훈이에 대해서 나한테 뻔뻔하게 거짓말도 했었지? 이제는 지옥에나 가버려. 아주머니 잠시만요. 변명을 하려드는 김성현의 입에 영훈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쪽지를 넣고 테이프로 입을 붙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김성현을 힘껏 밀어버립니다. 김성현까지 처리한 영훈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이제서야 드디어 영훈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추모하는데요. 그런데 띵동 누군가 벨을 누릅니다. 누가 찾아온 걸까요? 이 시각 김성현이 죽은 사건 현장에는 동근을 제외한 다른 형사들이 몰려가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발생한 이 연쇄 사건엔 다음 희생자를 지목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 희생자의 몸에서 발견된 DNA가 2번 희생자를 가리키고 있었고 2번 희생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3번 희생자를 가리키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요. 마치 다음엔 누굴 죽일 거다 예고하는 범인만의 나름의 시그널이었던 거지요. 죽은 김성현이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형사 동근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동근의 차례인 거죠. 영훈의 어머니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른 사람, 띵동 벨을 누르고 들어왔던 사람은 동근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제사인데 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불렀어요. 형사님, 우리 영훈이 사진 보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러실 수 있죠. 제사상 앞으로 쭈뼛쭈뼛 다가가는 동근. 하지만 영훈의 사진을 바라보자마자 죄책감에 숨이 턱 막힙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죄송해요 어머니, 저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제가 누군지 하면서 막 엉엉 아이처럼 우는데요. 영훈의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했는데 잘 됐네요.
우리 영훈이가 형사님을 많이 좋아했었나 봐요. 동근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만 안 했어도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걸 다 알고도 제일 나쁜 새끼는 김성현이라고 그냥 그놈만 잡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흐느낍니다. 영훈의 어머니는 얼굴에서 그동안 연기했었던 친절함을 싹 거두고 냉정하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다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그만하면 됐다. 뭐 손잡고 위로라도 해줘야 돼? 우리 영훈이는 살아가는 내내 괴로워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우리 영훈이한테 사과해. 직접 만나서. 그러면서 영훈이 어머니는 동근에게 자 하면서 주사기 하나를 쓱 건넵니다. 동근이 머뭇머뭇 망설이자 자 하면서 주사기를 그의 눈앞까지 들이미는데요. 그래도 동근이 멈칫거리자 한 번 더 자 하고 다그칩니다. 결국 동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예 대답하고는 주사기를 받아들려고 하는데 영훈이 어머니는 다른 놈들과는 다르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동근에게만큼은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다시 주사기를 낚아채 가버립니다. 영훈이 어머니는 모든 걸 단념한 얼굴로 말해요. 이제 나도 내 죗값을 받아야죠. 하나뿐인 아들을 외롭게 죽게 했으니까. 형사님 죗값은 뭘까요? 절대로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영훈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안 돼! 꺼이꺼이 악을 쓰면서 팔을 덜덜 떨며 미친 듯이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토를 하도록 울부짖는 동근. 오늘의 영화는 비밀이었습니다. 어쭈쭈쭈.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카메라 각을 따로 안 맞춰도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안고 말할까요? 이 영화가 살짝 조금 자기적인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 나쁜 놈들 하나씩 잡아 죽이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형사까지 동근으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조금 이상하긴 했죠. 그리고 그 동물병원 수의사 경일 있잖아요. 아마도 그가 이 어머니한테 동물 마취제를 공급했었던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저 아파 보이냐고 살 빠졌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팠었습니다. 지금은 안 아파요. 살도 안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좋겠고요. 얘도 살이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난 영상에선 제가 유난히 좀 초췌하긴 했어요. 옷도 약간 내복 같은 거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안 감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자, 둥가둥가. 오고 이뻐. 어머나. 동기 우리 애기. 너무 무겁다 얘. 야. 내려가세요. 미안해요. 털.